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펼쳐 보시면요. 1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상인 나오잖아요, 여러분. 상인, 그죠? 상인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상인. 상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하죠. 상인은 첫 번째는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려면 일단 주체의 특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특정돼야 되는데 상법은 어때요? 상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행위를 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례를 문제 풀 때나 아니면 상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인이 뭔지 그 다음에 상행위가 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법 총칙에서는 사실 상인, 그죠? 다시 말해서 상행위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행위가 중요합니다. 상법에서 그 두 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일단 상인인데 상인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상인에서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상인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상인은 자연인인 상인도 있고 법인인 상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인 상인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 해서 상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법인 같은 경우는 상인이 되는 시기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설립 등기되는 순간 상인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상인 자격이 언제부터 시작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법이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되는 건 법인은 그렇다 하고 누가? 자연인이죠. 자연인이 상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언제부터 그러면 상인이냐가 중요합니다. 원래 일반인들은 어때요? 민간인이죠. 민법이 적용되겠죠. 민법이 적용되다가 내가 상행위를 할 거야. 혹은 상인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상인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상행위를 했을 때 그때 상법이 적용된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다시 말하면 자연인은 어때요? 나는 언제부터 할 거야. 너는 언제부터 상인이 될 거야. 라는 것이 법에 규정이 있거나 뭔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인 파트에 나오면 뭐 상인이 누구다 그건 종류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일단 상인인데 자연인인데 너 언제부터 상인 자격 취득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걸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상인이지만 상행위를 쭉 하고 상인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다가 상인의 자격을 끝낼 때가 있겠죠. 끝내고 나면 상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또 상인은 자격 취득은 언제고 그럼 끝날 때는 언제일 것인가? 요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자연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인식 가능이다. 혼자만 내가 상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다른 사람, 거래 당사라든지요. 외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상인이 되려고 하네 라고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겠다는 액션이 있고 상대방이 인식했을 때 이게 딱 맞아들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상인 취급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자연인 상인은 언제 그럼 종료될 거냐? 자연인 상인은요. 실제 자기의 영업을 종료했을 때 공적 기록이 되어 있는 시청에 신고를 했다든지 기타 이런 것 또 세무서에 세무서에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는 자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종료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았던 게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문만 내리면 어때요? 사실상 영업이 종료된 때 그때 자연인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됐죠? 쉬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은 언제냐? 법인은 너무 쉽죠.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 상인이 되는 것이고 언제? 그러면 설립 등기가 말소됐을 때일까요? 아니죠. 그죠? 법인은 어때요?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럼 해산됐을 때 종료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청산 거쳤다. 청산이 종료될 때 될까요? 아니면 청산 종결 등기가 됐을 때 우리가 종료될 건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법인이 상인으로서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일단 우리
판례도 그렇고 판례고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 학설에 의하면 언제입니까? 청산이 사실상 완벽하게 종료됐을 때 조금이라도 누구랑 관계에서 법률 관계가 남아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채권 채무 관계가 2,000원 남아있다. 하면 어때요? 2,000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때요? 권리 능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설령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런 거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어때요? 하나의 선언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립 등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직도 청산을 종료할 사무가 남아있는데 등기를 먼저 했다? 법인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상인은 종료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내용이에요, 사실. 그리고 하나 더 검토를 한다면은 상인의 종류예요. 상인의 종류가 있는데 당년 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제 상인, 이 두 가지죠. 상인의 종류는 앞쪽에서 알아둘 거, 우리 선택형에 알아둘 것은 세 가지 상인을 알아둬야 돼. 당연 상인, 그리고 의제 상인, 세 번째는 소상인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 소상인은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에 대한 그런 내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당연 상인은 어때요? 자기 명의로 상법에 규정된 46조에 나와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했을 때 하는 그 상인은 뭐예요? 당연 상인하죠. 그럼 46조에 나온 기본적 상행위를 했을 때 당연 상인인데 보니까 이 46조 22가지의 상행위를 아닌 행위를 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있는데 보니까 상인처럼 설비를 갖추고 상인처럼 이익도 추구하고 하더라는 거죠. 이들을 갖다 그러면 46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을 포섭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들을 상인으로 포섭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의제상인이고 설비상인이라는 거죠. 그거 알아주시면 알겠죠? 의제상인, 설비상인. 다시 말해서 상인적 방법으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그리고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했을 때 이 자들도 뭐죠? 상인으로 취급해서 상인으로 봐서 어쩌? 상법을 적용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 우리 당연 상인이 하는 상행위는 그냥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이 의제 상인이 하는, 설비 상인이 하는 상행위가 22가지가 아닌 행위, 이 행위는 뭘로 볼 거냐? 이걸 우리가 법에서 하나의 명칭을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준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준상행위예요. 그 설비상인, 그건 뭐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설비상인에서 우리 선택형으로 검토해 본다면 의제상인을 볼 수 있는데 의제상인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전문 직업인들, 의사라든지, 그죠? 변호사, 법무사.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가 있는데 여기 하면 시험에 다른 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신 판례죠. 세무사 있죠, 세무사. 세무사 판례도 나오는데 세무사도 너 상인 아니야. 그 네가 하는 행위는 상행위, 그죠? 너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상사시효 적용되지 않아 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의사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의사 판례도 최근에 나왔어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형으로 나오면 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얘기죠. 그 상인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사례를 문제를 갖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한번 보시면 교재를 한번 보십니다. 자연인 갑은요. 자연인 갑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했다. 식당을 개업한다. 내가 뭔가 영업하려고 하는 거죠. 상인이 되려고 하는 거 맞죠?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내부 시설을 조성하고 그리고 상업 사용인의 구인 광고를 했다. 뭔가 내가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을로부터 임차를 했다는 거죠. 이후 영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요게 중요한 거야. 잘 아는 게 중요해. 다시 말해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이라 하는데 내가 뭔가를 상인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고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우리 영업 준비 행위를 알겠죠? 영업 중에 우리가 보조적 상행위로 봅니다. 상행위로 봐버리죠. 그럼 그 보조 상인 하는 데는 상인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했다.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 차용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상사 채무냐 아니면 일반 채무냐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인이
보조적 상행을 하는 상인 자격 취득을 우리가 인정해버린다면, 그죠? 객관적 인식했을 때 해버린다면 이때는 이 500만 원의 채권은 상사 채권이 되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은 식당을 개업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록 하고요. 한번 가보면 일단 뭐 여기에 쟁점되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첫 문제니까 첫 문제 한 두세 문제까지는 제가 여러분하고 좀 차분히 나가겠습니다. 차분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그죠? 예,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풀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한 두 번째 시간부터 가서는 제가 좀 빠르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중요한 걸 좀 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쟁점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우리 자연인이죠. 500만 원 가지고 자본 갖고 했다. 소상인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여기 문제를 안 주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500만 원을 자본 갖고 했다. 그럼 자연상인일 때 우리가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인 자연상인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소상인을 인정하고 있잖아. 그죠? 소상인인가 문제되는 거죠. 그렇죠? 500만 원 미만 500만 원이니까 소상인 맞네요. 그 다음에 상인 자격 취득 시는 언제로 볼 것인가? 우리 자연인은 언제 한다 그랬죠? 객관적 인식 가능. 내가 의도를 갖고 상대방이 인식했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상인을 본다. 그래서 내부시설 구인 광고를 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인식할 때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네? 느낄 수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알겠죠?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을로부터 영업으로가 아닌, 그죠? 영업으로 아닌, 근데 을은 어때요? 다시 말해서 임대를 해주는데 영업으로, 다시 말해서 상행위로서 해준 건 아니라는 거죠. 상행위로 하지 않았을 때도 그러면, 이렇게 보조적 상행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논의될 겁니다. 상인인가? 그죠? 문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임차하는 행위가 개업 준비 행위가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의 친구의 식당 개업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돈 빌리는 건데 만약에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면서 돈을 빌려줬다. 이럴 때는 어때요? 우리가 상인으로서 그죠? 다시 말해서 보조 상행위로 다시 개업 준비 행위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근데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차용할 때 이거 개업 준비 행위 되느냐? 우리 답을 내죠, 뭐. 되죠. 인식했잖아요.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뭐죠? 개업 준비 행위 되는 것이고 보조적 상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빌린 그 채권 자체가 상사 채권 채무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문제에 보니까 추가적인 쟁점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서 하나 문제 된다면 이렇게 식당을 개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PPT 그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필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만 도우면 되는 거예요. 필기나 이런 자료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데없는 어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식당은 뭐예요? 우리 상법적으로 의미를 둔다면 공중접객업이죠. 이 공중접객업과 관련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고객의 보호 의무, 그죠? 또 고객에 대한 물건에 대한 임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질 거냐가 문제가 여기도 같이 넣었던 거죠. 이 사례를 상당히 잘 만들었던 거죠, 그죠? 잘 만들고 문제를 잘 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와서 들고 간 샤넬 가방인데 맡기지는 않았겠죠.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 종업원이 실수로 국물을 쏟아서 오염시켜 버렸다는 거죠. 책임질까요? 우리 공중접객 다 배워왔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맡기지 않으면 원래는 책임지지 않지만 근데 피용자의 어떤 사용인들이죠. 그들의 고의과실 영업주나 피용자들의 고의과실 과실이 있을 때는 어때요? 책임지는 것이죠. 지금 실수로 쏟은 거잖아요.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샤넬 가방 하나 사줘야 돼. 그죠? 비싼데. 그래서 그날 하루치가 아니고 한 달치 영업했던 거 다 날려야 될
가능성도 크다,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쟁점은 여기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리을번하고 미음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미음만 풀어보도록 하는데, 리을번 가보시면,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저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띄워놨는 건데, 보십니다. 갑이 자본금 900만 원만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소상인이잖아요. 그죠? 이 소상인에게는 우리가 상호에 대해서, 그죠? 상호라든지 상업장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미음본 가보십니다. 갑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렸어요. 책임, 우리 절대로 맡기지 않으면 고객님이 갖고 온 물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알렸어요. 알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상법은 알렸다 하더라도 영업주라든지 또 누가 거기에 사용인들이 고의 과실을 잘못했을 때는 책임진다는 게 우리 상법의 법리죠.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 갑이 임치받지 않고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이 갑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때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과실로 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앞쪽 이렇게 위에 거는 여러분이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읽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으로 가시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오냐면 문제 또한 풀 수 있는 거는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5페이지 2번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오냐? 교재, 그죠? 교재 6페이지 있죠?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제가 아예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인데 이런 교재를 한번 펼쳐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돼. 저는 한번 이제 보조 자료로서 띄워준 겁니다. 다음 중 표현 지변에 관한 설명이다. 그죠?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표현 지변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 지변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번 찾아본다면 일단 답은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5번을 가보시면 어디가 틀렸냐면 이런 겁니다. 본점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재판상 재판 외 제가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PPT 띄워주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문제집을 갖고 설명하면서요. 이 문제집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문 하나에 그 지문 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문 하나하나에 있죠. 저도 문제를 많이 만들지만 지문 하나하나에는요. 거기에 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함정을 팔면 얘가 모를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기출 지문은 놓치면 안 돼. 그냥 답만 푸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출문제 12년 치금하면 됩니다. 풀기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거기에 문제 주어진 의도와 그 주제에 대한 그죠? 내용까지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문제 지문을 낼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 항상 함정 파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재판상 재판 외 모든 행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배인은 어때요? 상업사용의 지배인은 어때요? 당연히 뭐 한다 그랬죠? 지배인은 재판상 재판 외에 아주 포괄적인 뭐죠? 대리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표현 지배인에 오면요. 외관 법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 표현 지배인은 물론 영업주에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외관 법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 행위의 그죠? 범위는 외관 법리에서 특수하게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또 법적 문제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거기까지 보호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관을 믿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호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상 행위는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행위 공적인 이 부분을 상대방이 그죠? 잘못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 공적인 어떤 그 업무들이 전부 다
아마 마비가 될 거예요. 그죠?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표현 지배인에서는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다 아닙니다. 재판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잡아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본다면 표현 지배인 3번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업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숨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상업 사용에서 지배인 있잖아요. 이 지배인의 지배인으로서 어떤 대리권 행사하는 요건으로서 영업소 조건이 조문에 붙어 있어요. 본점 지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본점 지점의 상업 사용이 지배인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돼 있죠. 마찬가지로 표현 지배인이 오면요. 더욱더 영업적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 자를 지배인으로 믿었다는 것은 그 영업 장소 테두리 내에서 믿었을 때 그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더욱더 영업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현 지배인도 영업소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업소 요건은 어때요? 그냥 보조적으로 도움만 주는 그런 영업소는 안 돼요. 알겠죠? 도움만 주는, 보조하는 그런 영업소는 아니고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어때요? 계약이라든지 어떤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점 정도는 돼야만이 우리가 영업소로 인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요 3번 판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을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 4번을 한번 넘겨보시면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상법상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그랬다. 부포상이죠. 요 부포상을 하고 제가 여러분의 나눠준 노트 있잖아요. 서브 노트를 잠깐 한번 짚어드리는 걸로 한번 처음 시스템을 한번 갖춰 볼게요. 자, 부포상이다. 우리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이다. 상업 사용인은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상업 사용인은 대리권에 우리 상법에서는 대리권이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있죠. 범위의 정도에 따라서 지배인과 그리고 부포상과 그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이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랬는데 지배인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부포상 어때요?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어떤 대리권을 준 것을 우리가 부포상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포상이 시험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알겠죠? 부포상은 당연히 대리권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고 특정한 부분에 해야 된다는 뜻이고 특히 시험에서 표현 지배인, 지배인에서 적용되는 표현 지배인 규정을 이 부포상에도 적용을 해서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를 보호할 거냐가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인정을 안 했어요. 해줄 수도 있지만 법률상 어때요? 법적 안정성과 균형을 따진 겁니다. 만약에 부포상까지 아주 좁은 부분에서 하는 대리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을 믿은 것을 보호해주고 영업주에게 책임지게 하면 영업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표현 지배인을 유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믿은 자 혹은 그저 이와 관련된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거는 민법상의 표현 대리 규정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용자 책임이 있잖아요. 사용자 책임.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은 보호되기 때문에 표현 지배인 규정은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것이고 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4번하고 일단 뭐 답을 찾기 전에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회사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 판매부장이에요. 판매부장.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해서 이득을 얻었다. 요 이득을 얻었다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상업 사용인의 의무와 관련되는 겁니다. 상업 사용인은 어때요?
아무래도 도덕적 해가 가능하고 또 사용자의 그죠?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 법이 이제 이런 안전장치를 둔 것이 상업 사용인의 의무 규정이잖아요. 그죠? 뭡니까? 경업 금지하고 겸직 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걸 잘 가보면 어때요?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영업불에 속하는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 했다는 거죠? 경업을 했다는 거죠. 경업. 알겠죠? 경업을 했다는 거예요. 경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업을 했을 때 우리 해결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했을 때 방법은 첫 번째는 부포상, 그죠? 상업 사용인의 돈으로 영업을 했느냐 아니면 남의 돈으로 영업을 했느냐 따지잖아요. 그죠? 남의 돈으로 영업했을 때는 이미 제3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당사자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효과를 내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상업사용이 자기 돈을 했다 이랬을 때는 어때요? 바로 직접적으로 그 영업 자체를 누구 걸로 볼 수 있어요? 영업주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개입권 하죠. 개입권. 그죠? 개입권인데 만약에 제3자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했다 그럴 때는 그 거래 자체를 영업주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없다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 상업사용인이 남의 돈으로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요것만 돌려받으면 되겠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가 이득 상환 청구, 이득 상환 청구. 다시 말해서 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 그래서 이득을 얻었을 때는 그 이득을 어때요?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맞아요. 청구했는데 항상 조심할 거. 요즘은 꼭 알아둬야 조심할 4번 지문이에요. 늘 헷갈립니다만은 이렇게 이득을 양도 받았어요. 양도 받으면 이제 영업주는 자기가 어떤 상업 사용이 잘못한 것에 대한 만족을 얻었겠죠. 그러는데 다른 상황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있죠. 경업을 함으로 해서 영업주가 다른 손해난 게 있더라는 거죠. 이 손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내가 개입권이라든지 이득 양도를 청구해서 그 부분을 돌려받았는데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냐? 이 문제 되는데 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룰이잖아요. 이미 아실 겁니다만은 이 손해배상 청구는요. 어떠한 위반된 행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손해 난 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 청구했더라도 판매부장의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12회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5번 가볼게요. 회사는 본점의 격리부장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을 선임했다면 그 선임에 관해서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된다. 자, 격리부장 같은 경우, 격리 파트죠.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권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대리권 줬잖아요. 이 부포상이라고 해요. 이 부포상은요, 지배인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해야 한다. 이게 틀린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4번까지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제가 나눠준 그죠? 여러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는 방식을 한번 가보겠죠. 자, 이제 상법 암기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준 게 있어요. 근데 가보면 뭐 상인은 됐고요. 상인의 의 종류인데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쪽에 그 상인의 의 종류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어떻게 펼쳐보시냐면 지금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정리한 거니까 목차인데 신경 쓸 거 없고요. 요 N3 있죠, N3. 얘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제가 그 필요한 것을 찾고 싶다, 필요한 거 알려주고 싶다 할 때는 제가 그 번호를 지적하면 거기 들어오시면 돼. 그걸 찾으시면 돼. 알겠죠? N 몇 번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PPT 자료를 보시면 N3 찾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당연상해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다. 당연상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설명 안 했지만 다 알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명이 뭐예요?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죠.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라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책임지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요. 자주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면 영업을 하는데 신고할 때 와이프 이름을 신고했어. 내가 영업을 직접적으로 해. 근데 법률 문제가 발생해서 누가 당사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남편이 당사가 된다는 거죠. 권리 의무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알겠죠? 예, 그래서 밑에 판단 기준 나와서 인가 허가 신고의 명의가 아니고 실제 영업상 주체가 바로 자기 명의고 권리 의무 된다. 그죠? 그래서 당연 상인은 실제 영업하는 자가 된다. 아시겠죠? 바지 사장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비 상인도 됐고요. 그 다음에 소상인 아까 말했듯이 한번 여러분 N5번 그죠? 노트 5번을 와봅니다. 5번 와보시면 1천만 원 미만인 상인이죠. 자본금에 관계없이. 근데 회사는 뭐라 그랬어요? 추가적으로 회사는 추가적으로 자본금 관계없이 소상인이 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둔다면 뭐 암기까지는 뭐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지배인에 관한 규정,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소상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주체라기보다는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엄격한 상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차원에서 소상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소상인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상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너 지배인 두면 안 돼. 아니에요. 소상인이라도 어때요? 지배인 둘 수 있습니다. 자기 두겠다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상법을 적용해서 지배인 관계를 풀어나가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말을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가면 상인 자격 취득 상실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니까 지금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는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정리를 제가 좀 잘 해놨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영업의 준비행위, 보조상이 최초의 보조상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돼야 된다. 외부에 인식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상실 시기는 어때요? 사실상 끝났을 때 폐업 신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법인은 뭐요? 설립 등기할 때 취득하는 것이고 법인은 청산을 사실상 종결한 때 끝난다. 그게 노트 8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등기는 선언적 효력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특히 선택형은 별도로 이렇게 좀 암기를 하거나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준 자료가 여러분 지금 아마 벌써 다른 책들을 갖고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자료가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은 잘 하셔야 된다. 기존에 봐왔던 것이 확실히 익숙하다 그러면 어때요? 내 걸 보면서 혹시 빠진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추가로 하고 버리든가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은 제 걸로 하시든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 부분에서도 간단히 해보면 지배인, 그죠? 지배인에 대해서 가본다면 뭐 특히 거기 노트 11번에 가보면 지배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등기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체킹한다면 지배권의 내용은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노트 12번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알아둘 것은 아까 우리 표현 지배인 한번 볼까요? 공동 지배인 설명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공동 지배인. 공동 지배인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능동대리, 수동대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취지만 알고 있으면 돼. 노트 15에 있는 건데요.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나의, 다시 말하면 이 공동 지배인은 지배인의 뭐죠?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리고 수인 여러 명의 지배인이 있다 해서 공동 지배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몇 명을 지명했을 때만 우리가 뭐 한다? 공동 지배인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트 16번에 가보시면 이게 수동 대리와 능동 대리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지배인에서요. 공동지배인에서 우리가 공동지배인은 뭐예요? 서로가 견제 균형을 하기 위해서 여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지배인, 공동지배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은 공동지배인 취지에 반하겠죠?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둘 거는 그러면 뭐는 가능하냐? 포괄 위임은 안 되지만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판례가 다시면서 공동지배인에 대한 판례는 없어요. 없는데 뒤쪽으로 가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대표이사를 가면 이런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 학설들은 어때요? 요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동지배인 알고 있어야 된다. 포괄적 위임 안 된다. 알겠죠? 개별적 구체적으로는 가능하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지배인 나와 있죠. 표현지배인에 대한 조문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표현지배인의 내용에 가서 특히 하나 검토한다면 노트 18에 가보시면요. 18에 가보시면 요 표현지배인의 명칭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하나 있잖아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는요. 요겁니다. 지점의 차장, 지점장 대리, 영업소 주임, 영업소장 이렇게 뒤에 명칭을 보면 어때요? 상위 직급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명칭을 참칭했다 하더라도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습니다. 표현지배는 어때요? 재판상 행위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행위 판단은 객관적, 주상적으로 판단합니다. 됐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부포상 한번 가볼까요? 부포상. 예, 부포상에 가보시면 표현지배는 됐고요. 부포상하고 지배인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부포상도 수권 대리권을 받은 노트 24에 가보시면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재판 외. 뭐 그건 알아두시고 특히 영업주의 채무부당 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수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둘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권한남용 나오잖아요. 권한남용 나오면 민법의 대리권 남용하고 똑같아요. 107조 1항 단서 유추정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상대방 악이 경과실 포함한다는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주가 민법상 표현대리로서 만약 책임지려면 민법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상대방은 상업사유인에 관한 존재에 대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그죠?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요거 하나. 표현지배는 규정, 유추정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죠? 제가 설명했죠? 민법상 표현대로 사용자 책임을 보호하면 된다 그랬죠? 예, 그 취지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딱딱 보면은 시험 나올 만한 거 이렇게 짧게 선택형은 준비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샘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암기장 공부도 다 돼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암기장에서 다 강의할 거기 때문에 제 암기장은 이제 8월에 하게 될 겁니다. 8월에 하게 될 건데 7월 말이나 8월에 하게 될 건데 그때 암기장만 쫙 집중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문제 푸는데 이걸 너무 많이 설명하게 되면 문제에 우리가 중심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푸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번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 짓고요. 쉬었다가 바로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